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김순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저를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제가 평생 모았던 돈 2억은 남편의 병원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32만 원입니다.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늙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존엄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슈퍼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남편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준비요? 솔직히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넣었고 저축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60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암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슈퍼를 정리하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가 한 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맞아야 했습니다. 특실 입원비는 하루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 10만 원이었습니다. 영양제, 면역력 보조제,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 옮기고 더 비싼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고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2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저는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가 제 노후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거리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다시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월세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500만 원을 빌려서 보증금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꼭 갚아야 돼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을까? 그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바닥이 젖었습니다. 겨울에는 냉기가 올라와서 이불을 세 겹을 덮어도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싼 집은 없었고 더 비싼 집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청소,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아파트 계단을 닦고 4시간씩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과금 1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식비는 1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저녁은 할인 코너에서 산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습니다. 과일은 사치였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항상 할인 코너부터 찾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저녁 시간대 반값 할인, 그런 것들로 장을 봤습니다. 가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샀습니다. 냄새 맡아보고 괜찮으면 먹었습니다. 배탈이 나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돈이 없어서 아픈 것조차 참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63세 때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루에 2-3알씩 먹었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장이 상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일을 하려면 아픈 걸 참아야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니까 더 아팠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식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계란 한 판이 8,000원이었습니다. 버스비도 올랐습니다. 공과금도 올랐습니다. 월세도 계약 갱신할 때마다 5만 원씩 올랐습니다. 제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무릎은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미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둘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 받았어요. 큰애도 학원비가 만만치 않고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작은 아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먼저 부탁해 보세요. 저는 형보다 벌이가 적잖아요. 형이 좀 더 책임져야죠.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두 아들은 서로에게 저를 떠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제가 필요할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였을까요? 그저 짐이었을까요? 결국 수술은 포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 처방만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월세 55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울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은 친절했지만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들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저를 부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부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대출금에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법은 아들들에게 엄마를 부양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도움을 받기에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 의지하기에는 그들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를 2달 밀렸을 때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 집 월세로 대출금 갚아야 해요. 제 사정도 있어요.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 다 못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67세의 아픈 몸으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쪽방촌으로 가야 할까요? 고시원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까요? 저는 오래된 옷과 가방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명절 선물로 받았던 가방이 5만 원에 팔렸습니다. 옷들은 1,000원, 2,000원에 팔렸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았습니다. 금방에 가져가니 15만 원을 줬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반지였지만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 달치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 물건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낡은 이불과 몇 벌의 옷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니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맛있는 식당에 가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갔습니다. 카톡 단톡방에는 여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속초 여행.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초라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약속을 잡으면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 최소 10,000원은 들었습니다. 그 10,000원이 저에게는 5일치 식비였습니다. 점차 연락도 뜸해졌고 친구들은 저를 까먹었습니다. 단톡방도 나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핸드폰은 있지만 전화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손녀의 생일 때였습니다. 큰아들의 딸이 7살이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니까 그래야 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갔지만 가격표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형 하나가 3만 원이었습니다. 레고는 5만 원이었습니다. 저에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1,000원짜리 색연필 세트를 샀습니다. 포장지라도 예쁜 걸로 골라서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옷을 사줬고 외가 쪽에서는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제 색연필은 선물 더미 한 구석에 초라하게 놓였습니다. 손녀는 제 선물을 펼쳐보고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이미 색연필이 여러 개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마음이니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손녀는 신용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녀에게도 저는 그저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혈압도 높아졌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왔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이가 흔들려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약값조차 부담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었습니다. 약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루 2번 먹어야 할 약을 하루 1번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높았고 당뇨 수치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쓰러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와서 제 시신을 발견하겠죠. 아니면 악취가 나서 이웃이 신고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굶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그냥 집에서 죽어가는 걸까요? 요양병원에 갈 돈도 없고 요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그냥 이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늙어가다가 죽을 겁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처럼 빨리 갔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고 싶습니다.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고 봄에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그런 작은 행복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가려고 해도 버스비가 아까워서 못 갑니다.
걸어가자니 무릎이 아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 갇혀서 TV만 봅니다. TV는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계란이 10개에 3,000원에 할인하길래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제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계란을 다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마트 직원의 동정 어린 눈빛이 더 창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만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서 김치와 된장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내가 되었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한지.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아플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식들이 잘 될 때는 몰랐습니다.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저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제대로 안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비참한 삶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젊은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덜 쓰고 저축하라고, 연금을 계속 꼬박꼬박 넣으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납니다. 돈 없이 늙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존엄을 잃는 겁니다. 선택권을 잃는 겁니다. 관계를 잃는 겁니다. 희망을 잃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의 핏기 없는 얼굴.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입니다. 가끔 뉴스를 봅니다. 독거노인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되겠구나. 혼자 쓸쓸하게 죽어서 며칠 뒤에 발견되겠구나.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건 아픈 게 아니라 외로운 겁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입니다.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다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나 싶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모든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가끔 인사를 건네주는 게 유일한 대화입니다. 그분의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까? 모레도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월세 걱정, 식비 걱정, 병원비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입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입니다. 겨우 잠이 들면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하루, 희망 없는 하루.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노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 없이 늙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들.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잊힌 사람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고독사 소식이 나와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50대시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연금을 들으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 겁니다.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겁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조차 없어집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그들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들 살기도 벅찹니다. 그러니 스스로 준비하세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이어야 자녀들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가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손녀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사주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큰 욕심인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년에 이 정도의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대가인가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세금 내고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비참한 건가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겁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늙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돈 없이 늙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노인이 주변에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노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행복하게 늙으시길 바랍니다.